지금부터 독서의 날 프로그램 세계 경제 패권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로 보는 국제 경제 양상 탐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로는 현재 국제 시장의 흐름과 한국 입지의 중요성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선정한 도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독서의 날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도서는 세계 경제 패권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도서입니다. 이 독서의 날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머릿말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머릿말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세상을 바꿀 메가트렌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미국과 종국의 신냉전, 세계화, 네트워크화, 인구 및 기후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맹렬하게 밀어닥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나라 등 많은 수식어로도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지체된 역사, 퇴행의 시간에 갇혀있기도 하다. 남북 분단, 양극화, 갈등과 분열의 심화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을 주시하며 그들의 압박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코리아 밸류를 지렛대로 우리가 주변 국가들을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으로 4대 강국의 상황과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또한 지금 많은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측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보자는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융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융복합적 접근 방법이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서로 융화되고 결합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법에 견주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지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미소냉전이 있는데요. 이 미소냉전은 한반도에게 지옥이라고 처음에 여겨졌지만 나중에 극복해서 성공의 동력으로 이끌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역사의 패러독스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벌어지는 미중 신경제 냉전도 우리에게 지옥이 될 수도 호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의 제1장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의 현재 경제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기준 시점으로 살펴본 다음 발표 시점으로 탐구한 내용까지 차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의 양극화, 국외에서는 신경제 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며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제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국제조약도 쉽게 무시할 수 있고 곧 이는 국제 경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의 외교 안보와 경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남진, 동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에 경제 측면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재팬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새롭고도 불확실한 동맹관계에 주목하며 일본의 특성, 목표, 역할 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 강대국 일본의 부활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핑이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중국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진핑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육지와 해상의 신실크로드를 여는 등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세계적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더블딥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든 만큼 파급 속도도 매우 빠르고 기업 부도의 상승과 금융 불안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 파급 효과로 물적, 인적, 교류의 위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사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반도에 대한 여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이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드 배치 사건입니다. 미국이 지금도 한반도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이유는 과거 소련에 이어 현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속국의 대상이자 해양 세력을 밀어내는 역할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족과 북방 세력 모두에게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한반도는 중국의 끝없는 침략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의 해양 세력인 일본, 미국이 힘을 뻗치게 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에는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일본, 미국이 충돌한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세력을 밀어내는 역할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대륙으로 유인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대한반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에는 인접적 동지로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파트너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적극적인 이유도 한반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18년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FTA가 체결된다면 물류, 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남, 북, 러 삼각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대륙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역사의 방파제로 여기며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도 한반도가 일본의 방파제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1차 저지선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입지가 세계 경제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경제에 따른 한국의 입지와 우리나라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박예인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어떤 게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기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맞습니다. 반미 감정 격과로 중국에서 최종화 방영이 취소된 건데요. 대표적인 미국 상품인 아이폰과 KFC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왜 일어나는 거야?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특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기는 중국을 콕 집어서 여러 번 저격했는데요. We have a $500 billion deficit, trade deficit with China. We're like the piggy bank that's being robbed. 실제 당선 이후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 선포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 매겨! 그렇게 나왔어? 그럼 비관세 조치로 가동! 이제부터 화해하고 거래하지 마! 스마트폰 세계 1위를 노리던 화웨이는 인텔, 퀄컴의 부품은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중국, 이대로 물러설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300억 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데요. 똑같이 상대방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중국이 손해겠죠. 여기에 화웨이 사태까지 터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히토류 생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히토류는 휴대전화, 컴퓨터, 전기자동차 같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 미국 안 줄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거죠.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공산군의 대장정 출발 기념비에 헌화까지 하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는데요. 중국 CCTV 역시 사흘 연속 6.25 전쟁 영화를 긴급 편성해 반미 감정 고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역전쟁을 넘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미국.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 통화토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국과 함께 중국 압박에도 나서는데 중국 역시 결사항전에 나선 만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 장기화될 듯합니다. 수지 적자의 큰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에게 큰 관세를 붙였고 거기에 보복 관세, 추가 관세를 붙이며 점점 마찰이 심해져 지금의 무역전쟁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 최강국들의 싸움이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위안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론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 수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출이 힘들어지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나 됩니다.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부분 중간된 형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5월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세계 수출 감소분은 0.14%, 8억 7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투자 지연, 금융시장 불안,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친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일 무역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일 역사에 관해 마찰이 있었고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지우며 시작된 무역 분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주변국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국 간의 통상 무기화 전략에 대해 발표할 2학년 4반 22번 조승현입니다. 먼저 미국의 통상 무기화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모든 통상 정책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수행해왔던 세계 경찰의 역할을 축소하고 군사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다른 나라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 최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FTA 개혁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무역 정책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무기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무기화 정책은 미국과 그 상대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은 지금까지 지켜져온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통상 무역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중국은 통상 무역 전략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은 캐나다가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산 카톨라유 수입을 중단했고, 일본과의 동전국해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또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사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불만을 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와의 교류 중단과 연어 수입 중단으로 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도 롯데 등의 기업의 현지 영업을 방해하고 한류 스타일 중국 활동을 제재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통상 무기화를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은 중국의 오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서 95%가 생산한 히토류를 통상 무기화하여 미국의 현재 통상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무기화 전략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두고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사회가 공정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통상 정책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우방국들로만 산업 공급망을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1대1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경제 네트워크에 대항할 중국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연합을 만들면서 무역전쟁은 국제사회를 양분하는 신냉전 시대를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여 중국산 제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중국 견제합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의 부과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통상 무기화 전략으로 히토류 수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통상 무기화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본의 통상 무기화 전략은 주로 한국과 관련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보상에 대한 판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무역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아미드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한 것으로 국제 통상 질서에 혼란을 주는 통상 무기화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중국, 일본의 통상 무기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세 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통상 무기화 정책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교역 질서를 펼 수 있습니다. 또 소재를 국내 생산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각 국가들에게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신냉전주의 체제가 발생되게 함으로써 그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통상 무기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국제시장 변화 예측에 대해 발표할 2019 이준우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에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의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미래의 국제경제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냉전 관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특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 경제의 흐름,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그 화두의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했고 그로 인해 젊은 지지층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기 대선 주자이자 현 대통령입니다. 과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체제가 미국에게 득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 해를 끼친 것이 있을지 두 가지 파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의 맹목적 이유는 오바마 정권 때보다 더 높은 GDP 성장률을 기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싶기 때문에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인 상태에 연간 GDP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점점 둔화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경제가 얼어붙은 지금은 모든 나라가 그렇듯 미국의 GDP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인 2014년 2분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이고 전문가들은 전후의 국가 경제 호황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폭등 후 흔들리고 있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 과연 뭘까요? 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즉 거대 기업의 주식들 중 30개 종목을 표본으로 하고 시장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강조했는데요. 물론 트럼프 정부 하에 다우 평균지수는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직접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관료주의를 단속하고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법인세를 인하시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과의 무역 대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반영되면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미국은 코로나뿐 아니라 대선의 결과가 앞으로의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을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기를 꿈꾸는 시진핑을 필두로 한 국가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견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상황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확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은 대도시인 우한을 전격 봉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셧다운이 들어간 나라인지라 마이너스 6.8%로 최악의 1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면요. 천안문 시위 유혈 진압 사태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3.8%로 음의 영역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니 경제 지표마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소매 판매가가 전년 대비 20.5%나 급감했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 소매 판매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의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중국은 민영기업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적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확실한 민영기업 수생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민영기업 붕괴는 한순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입니다. 많은 자원이 없다 보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지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려된 일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9.4%로 폭락했으며 더 큰 폭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여러 군데에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으니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는 잠재 성장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가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코로나로 인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도 당연히 급감했습니다. 한국은 몇 년 동안 삼성전자, SK가 반도체로 먹여 살리는 국가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삼성이지만 이것마저도 5G 장비에 결함이 생기고 수출 불가의 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에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IMF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말 망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앞으로의 경제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서 강조한 바처럼 세계 경제의 미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전문적 용어도 있습니다. 팍스 시니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팍스 아메리카가 영원할 줄 알았던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이 이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018년 중국은 40년간 매년 9.8%씩 경제성장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전문가들은 2020년엔 꼭 미국이 추월당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아났고 현재 2020년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크다 보니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론 중국의 경제 보복 및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 여러 국가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은 분쟁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만과의 총통선거의 결과에 대해 불만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만 여행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일본과는 나우이가오 국유화 방침에 반발해 일본산 불매 운동을 일으켰고 경제 교류를 중단시켰으며 우리나라와는 대표적으로 사드 문제로 롯데와 같은 기업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 상품들까지 모두 경제 보복을 당했습니다. 국외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홍콩과의 분쟁이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을 지속해 나가다 보니 당연히 중국과 세계 국가들의 외교적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인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일단 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현재와 미래 모두 연령층이 낮은 쪽에 많은 인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래엔 엄청난 고령화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물론 고령화는 일본, 우리나라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민소득을 비교해 본다면 중국의 고령화는 타 국가에 비해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달러에서 인구가 최대치에 도달하여 하락하고 일본은 5만 달러 대에서 감소하지만 중국은 10,000달러대에서 국민소득이 도달하기 시작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GDP가 고령화가 찾아온다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입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밝히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의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연소득 40만 원 이하 빈곤층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보단 잘 사는 지역인 바닷가 쪽 지역과 남부 쪽의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너무 잘 사는 지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북쪽 지역인 홍콩, 티베트, 위구르족 등 중국 정부의 불만이 많고 기회에
기회가 온다면 독립하려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원래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수입해왔던 미국은 이젠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 정책은 미국의 고질병이었던 일자리는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게 되며 타국가들보다 순탄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란 책의 필자는 미중 패권 전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 혹은 영영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중국의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미중 패권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팍스 시니카는 그저 중국몽을 꿈꾸었던 시진핑 중국 국민들의 꿈으로만 남겨질 것 같다고 예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